조만식은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도 도맡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례위원장을 맡아 장례를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1930년 5월 9일에는 조만식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와도 같은 이승훈 선생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루어졌는데 조만식은 민족장으로 성대히 치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온 민족이 장례식을 통해 화합하고 민족의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기부를 많이 하여 민족의 모범이 된 백선행 여사,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의 장례도 주도했습니다. 일제의 서슬이 시퍼런 서울 한복판에서 장례를 집행한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일제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만식은 그렇게 남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일에 적극 나서서 일을 처리하며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조만식이 하고자 하는 일마다 일제가 차단하고 방해를 했지만 조만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머와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식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유머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조만식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정신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기독교 인사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친분이 깊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필근 목사는 동경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수재로서 조만식과는 서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조만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나 가정적으로는 아픔이 많았습니다. 1930년 4월에 부친 조경학이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4월에는 모친 김경선 씨가 뒤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만식은 그동안 제대로 자식 노릇을 못했다는 생각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첫째 아들이 일찍 사망하고 1935년 12월 18일에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인이 별세했습니다. 1932년에 고당은 50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무렵 국내외 정세는 실로 충격적인 대사건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독립군을 이끌고 싸우던 김좌진 장군이 1930년 1월에 영안현 산시역에서 공산당 계열에 의하여 피살당한 데 이어 5월에는 간도지방에서 김근과 문중송 등 500여 명이 폭동을 일으켜 교포 양민 60여 명을 무참하게 죽인 사건이 터졌으며 이듬해인 1931년 5월에는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고 이해 9월에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동양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일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이봉창 의사가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4월에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거행된 천장 절경 축식장에서 폭탄을 던져 실화가와 대장을 살해한 사건까지 터져 안팎으로 나라가 뒤숭숭하고 불안했습니다. 민심은 술렁일 대로 술렁이고 온갖 유언비어까지 무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도 중국인과 우리 조선인이 충돌하게 된 소위 만보산 사건이 가장 큰 피해를 가져왔고 충격의 여파 또한 가장 오래 갔습니다. 이 사건은 고당의 중재로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지인 만보산은 만주에 있는 장춘과 공주령 사이에 있는 농촌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인 교포는 다른 데서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 이곳에도 상당한 숫자의 교포가 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 농지는 중국인 경작지와 조선인 경작지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해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중국이나 조선인이 수로를 사이에 두고 물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 편 경작지에다 더 많은 물을 끌어대려고 심한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는 타국에서 벌인 본토인들과의 다툼이었기 때문에 미묘하게도 민족 분쟁이라는 감정 대립으로까지 비약하게 되었습니다. 두 민족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손에 잡힌 농기구를 들고
서로 마구 휘둘러서 사상자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마침 만주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악랄하게 이용했습니다. 조선에는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퍼뜨리고 중국에는 조선에 살고 있는 중국인 교포들이 모두 멸종당하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시켰습니다. 그러자 조선에는 화교들, 중국에서는 조선인 교포들이 학살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며칠 사이에 수십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를 노려 일본 관동군이 의기양양하게 만주를 향해 출병했습니다.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관동군 출병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 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 일본인들이 만들어 유포시킨 유언비어를 의심한 조선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애국지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 타도를 외치면서 평양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시민들의 난동을 보다가 조만식은 이 일이 일본의 계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난동 속에서도 일본 경찰들의 잠잠하고 태연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만 해도 난리 났던 경찰들이 이번 사태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고당은 즉시 경성으로 올라가서 동아일보 사장인 친구 송진우를 만나 그의 생각을 털어놓고 제의했습니다. 어서 특파원 한 사람을 만주 장춘 지방에 보내어 현지의 진상을 취재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특파원을 봉천에서 장로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백영엽님에게도 보내어 일본 놈들의 계략을 속히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백 목사님은 중국인들과 아주 친분이 두터운 분이니까요. 이렇게 하여 동아일보사는 즉시 서범석 기자를 만주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의 민간 사절 임무까지 맡겨 보냈습니다. 특파원 기자가 만주 현지까지 가서 취재하며 조만식의 말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은 사방에서 난동이 일어났지만 일본인들은 한중 양국 분쟁에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관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범석 기자도 더욱 심증을 굳히고 봉천으로 백영업 목사를 만나러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백영엽 목사는 봉천에 소재한 중국 민간단체인 외교협진회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 대표로는 백영엽 목사와 서범석 특파원이 참석했고 이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흉계가 폭로되고 그 대비책이 원만히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일제히 한중 양국은 이제 어서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봉천을 비롯해서 만주 각처에도 벽보들이 나붙었습니다. 절대로 더 이상 조선인을 살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하여 턱없이 과장된 만보산 사건과 그 참혹한 파장은 가까스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만주 침략을 노리고 있던 일본은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한중 두 나라가 화해하자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그해 9월 18일에 만주 침략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만주사변이었습니다. 1935년 8월 금강산에 있는 장안사라는 절에서 4일 동안에 걸쳐 조선 기독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학예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조만식 선생은 연사로 초청받아 장시간에 걸쳐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거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고당은 이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신앙관과 신념을 힘주어 피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 처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여러분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는 몇 가지 그 삶의 태도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앙생활, 또 지성을 갖춘 이지적인 신앙생활, 영감에 넘치는 신앙생활 등입니다. 단순한 신앙생활이란 나이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 그리고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복잡할 것이 전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사니까 그저 마냥 기쁘고 어떤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즉시 해결해버리고 이런 식의 단순한 신앙생활이지요. 하지만 조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수긍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게서 이른바 이지적인 신앙생활이 생겨났습니다. 흔히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소위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맞추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거쳐야만 가장 빠르게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영감에 넘치는 신앙생활이 그 해답이 됩니다. 영감에 넘치는 신앙생활이란 인간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많은 기도 가운데서 오직 성령으로 영위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누구나 진실해지고 솔직하고 충성케 되며 소망에 넘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친히 듣고는 변화되었습니다. 소위 지식의 신앙인이 영감의 신앙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앙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지적인 신앙에만 머물러도 안 되며 성령 안에서 영감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이제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자신을 극복하는 극기생활 혹은 절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수양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팎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젊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 중에는 취생몽사한다는 말처럼 절세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이 눈앞에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더욱 분발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개척하고 건설하고 개혁하고 정리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도시에도 농촌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많은 일들을 두고서도 허다한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나 에로틱한 이야기 아니면 현란한 음악회를 즐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니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향락에 침륜하고 허영에 들뜨고 마음을 빼앗긴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칭찬을 받았던 그는 평생 동안 광야를 집으로 삼고 가죽옷 한 벌과 약간의 석청과 메뚜기만 먹으면서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헤롯 왕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부패한 죄악을 규탄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힘은 바로 절제와 극기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절제와 극기는 그처럼 큰 힘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이 세대 속에서 자기를 향한 가장 바람직한 삶으로서 극기 생활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도 우리는 단 한마디로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봉사생활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봉사생활은 기독교인에게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어서 봉사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는 믿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야만 그 역할을 다하게 되고 빛은 밝게 비춰야만 그 맡은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주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쳤던 것은 남을 위하여 희생정신을 가지고서 봉사생활을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있어 봉사생활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요소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행세하면서도 봉사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싶지만 마땅한 일거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봉사생활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이란 자기를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존재로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어떤 행동에 앞서 그 마음과 정신 자세가 더욱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옛 말에도 닭이 울면 일어나 오늘은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이런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형제와 동포를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명령한 숭고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우리나라에서 와서 선교했던 배드워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조선에 건너가서 전도했던 것은 내세의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 현재의 민족적 구원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고 봉사와 사랑으로 이 세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의 삶입니다. 이날 조만식의 연설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고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한편 조만식은 1937년 초에 옛 제자인 전선혜 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포기하고 조만식과 결혼했습니다. 조만식은 새 아내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가정의 행복에 취해 지낼 틈이 없었습니다. 시국이 쉴 사이 없이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7년에 접어들자 국내외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갔고 난세 속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소위 내선일체라는 표어를 내걸고 민족 말살 정책을 교묘하게 펼쳤습니다. 조만식 선생이 물산 장려운동과 관서체육회 등 일체의 공직까지 모두 강탈당하고 만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당국은 우리말과 한글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학교에서도 오직 일본어만 배우고 가르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교육도 실업 교육에만 치중하는 한편 군수공업 기술을 지닌 노동자 양성에만 주력하였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전쟁 대비책이었습니다. 일제는 또 우리의 모든 민족적 문화활동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민족신문을 다 폐간시켰고 문장, 인문평론 등 한글로 만들어지는 잡지도 모두 폐간시켰습니다. 한편 조선어학회 간부들은 민족운동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모두 검거를 당했고 문학자들은 일본어로만 작품을 쓰도록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던 진단학회의 활동도 차단시켰습니다. 또 우리 결례로 하여금 황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문을 수시로 제창하도록 하였고 마침내는 창씨 계명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도 참혹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식은 주기철 목사를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선봉장이 되도록 격려하면서
자신도 신사참배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일제의 모진 핍박과 간섭 속에서도 항상 그를 지켜보며 기도하고 동행하는 한편 그의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주기철 목사 곁에는 항상 충성스러운 협력자인 조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더욱 힘을 얻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산정현 교회에서는 1938년 2월 주기철 목사가 처음 투옥되었을 때 편하설 선교사가 목회를 대신했는데 이때 장로들도 한마음으로 설교를 나누어 감당했습니다. 특히 조만식은 설교와 기도의 인도를 통해 많은 교인이 은혜를 받게 했으며 일제의 형사들이 2중 3중으로 삼엄하게 감시하는 가운데에서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산상수훈 등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40년 3월 24일 교회당은 폐쇄되었고 조만식을 비롯한 3명의 장로는 강압에 의해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는 비밀 장소까지 찾아와 불법 집회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여전히 구역별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거나 각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끝까지 창씨 계명을 하지 않은 조만식 등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만식은 신앙인으로서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일제는 패망하기 직전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제에 협력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친일의 오물을 뒤집어 쓴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일제의 어떠한 공작과 협박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궁여지책으로 간계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조만식이 시국 강연을 한다고 미리 보도를 해놓고 조만식을 강제로 끌고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목숨을 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평양연합기독병원에 위장 입원을 하여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1943년에는 일제가 지원병제를 실시하면서 태평양 전쟁에 조선 청년이 참전하는 것이 일본인과 동등해지는 길이라며 총독부가 조만식에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총독부는 조만식을 이용하여 민심을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조만식은 지원병제를 반대하다가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조만식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높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조만식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조만식의 이름을 도용하여 친일 연설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격렬하던 1943년 무엇보다도 조만식에게 있어서 가슴 아팠던 것은 가을에 사랑하는 아들 연창이 학병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944년 조만식의 영적 멘토였던 주기철 목사가 순교하고 산정현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절망한 조만식은 결국 1945년 봄에 가족들을 데리고 강서군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제의 등살에 시달리던 조만식은 결국 고향에 은거하여 농사를 지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진흥운동을 부르짖던 농촌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고향 반성면 일대에는 부친이 물려주고 간 전답이 많았는데 조만식은 이 전답의 수확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소작인들의 양심에 맡겨버렸습니다. 너무 가난한 소작인에게서는 전혀 소작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소작인들에게서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서도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소작인이 밤중에 집안에 몰래 돈 전대를 던져놓고 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만식은 그렇게 고향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유언 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 모르오. 내가 죽은 뒤에 조그만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비문을 쓰지는 마시오.
그 대신 큰 눈을 2개 새겨주시오. 그러면 저승에 가서라도 한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또 한눈으로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지켜보리라. 조만식은 죽기 전에 일제가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온 민족이 갈망하던 조국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조만식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조만식은 해방의 소식을 듣고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서 뒷동산에 올라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는 2시간 이상 혼자서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해방이 되자 평양 시내는 온통 환희와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밤새도록 만세 고함을 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수선해지고 질서를 통제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치안 공백으로 인해 무차별한 보복 사건이 지속적으로 터졌습니다. 열혈 청년들이 고등계 형사 사람들이나 일본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끌어다 폭력을 가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는 일본인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만식이 거론되었습니다. 평남도 지사였던 니시카와가 자신의 차를 보내서 조만식을 평양으로 데리고 와 자신의 모든 행정을 인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은 거절하고 다음날 산정현 교회의 오윤선 장로가 보내온 차를 타고 평양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민족진영 중심의 평남 건준이를 창립하였고 조만식이 그 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된 조만식은 치안 공백 상태의 혼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평화와 화합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거리는 얼마 안 가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창립할 때 조만식은 열혈 청년들이 목총을 들고 정문 보호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런 물건은 밖에 내다 놓고 들어오시오. 우리 민족에겐 총칼이 필요 없어요. 총칼을 휘두르는 자는 제 총칼에 망합니다. 조만식의 강력한 지도 아래 학생들과 청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거리의 교통을 정리해주는 등 치안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조만식의 말 한마디는 그렇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24일을 전후하여 이북에 소련이 진주에 들어오고 이남에 미군이 진주에 들어오면서 사정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두 강대국 군사가 38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련 군인은 들어오자마자 부녀자들을 겁탈하였고 약탈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불량배들까지 합세하여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겨우 일제로부터 벗어났는데 해방의 시간이 며칠 지나기도 전에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또 다른 압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조만식은 치스차코프나 로마넨코 등 진주군 장성들에게 당신들의 군대는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임시로 진주한 것인데 병사들의 이런 만행을 왜 다스리지 않느냐고 여러 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소련군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소련군 소령은 이곳에 주둔한 병사들은 모두 범죄자들로 구성되어서 그런 만행을 하는 것이지 모든 소련군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며 말도 안 되는 항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련 정부가 주축이 되어 재련소, 제철소, 비료공장, 공업 설비를 마구 뜯어갔으며 식량도 수백만 섬씩 마음대로 실어갔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다시 소련으로부터 무참히 침탈을 당하며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소련군은 평양에 들어오자마자 조만식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의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때부터 건국준비위원회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은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방은 공산진영의 주장대로 인민위원회가 되었으나 평안남도는 조만식의 위상이 있었기에 인민정치위원회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민족진영 16명과 공산진영 16명으로 평남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조만식은 위원장이 되었고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집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려호텔이 조만식의 마지막 거주지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위원회를 개편한 소련군은 인민정치위원회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민족진영의 발언은 지속적으로 묵살하였으며 공산진영 측의 발언만 지지하였습니다. 공산진영 측에서는 앞으로 수립된 국호를 인민공화국으로 해야 할 것이며 지주의 토지는 무조건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로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민족진영은 공산주의자들과는 함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여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족진영 중심의 평남 건준위를 해체하는 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소련군에 끌려다녀야만 하는 위원회의 모습을 보며 조만식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군중대회를 통해 소련군에 의해 억압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자주독립을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중순에 소련군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김일성이 조만식을 찾아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김일성은 조만식을 설득하기 위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생님이라 깍듯이 부르며 큰절을 올리기도 하고 여자 접대원이 딸린 고급 식당으로 초청해 성대히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조만식을 회유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세상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조만식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조만식으로 하여금 혐오감만 낳게 했습니다. 조만식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에만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자는 김일성의 설득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조만식에게는 민족 전체가 중요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자주독립 정권을 이루는 것이 확고부동한 목표였습니다. 결국 김일성은 독단적으로 조선 공산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호시탐탐 조만식을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김일성의 협력 제안을 거절하고 난 이후인 10월 하순, 조만식과 민족주의자들은 조선 공산당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의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11월 3일 조만식은 민족계열이자 최초의 기독교 정당인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조만식은 조선민주당의 당수가 되어 반공 노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식은 이렇게 평양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깨끗한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정계는 후원금을 잘 가려받아야지 아무거나 다 받아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조만식은 절대로 진리와 거짓이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민주당은 지방까지 조직을 체계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50만 명의 당원을 확보하는 놀랄만한 당세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조선민주당은 창당 수개월 만에 50만 당원을 확보할 정도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원 대부분은 조만식의 인품과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순수한 염원을 보고 입당한 것입니다. 조만식의 지지 기반은 주로 기독교 세력과 자산 계급이었습니다. 조선민주당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조만식의 명망 덕분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만식은 민족의 독립과 남북의 통일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북쪽만의 정권을 구성하는 데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조만식은 어디까지나 중앙의 단일 통일 정부가 설 때까지 우리는 지방의 조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만의 정권 수립은 절대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당세가 불길처럼 일어나자 소련 당국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공산당 대항투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는 소련 당국은 조선민주당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민주당의 활동은 점점 위축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의 배후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소련군이 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평양에는 공산당이 정치활동을 주도하고 조선민주당은 공산당과 점점 더 심하게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협박이 심할수록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것이 조만식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분 오열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른바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신탁통치란 다른 나라가 임시로 우리나라를 맡아서 대신 통치하는 것인데 이 같은 소식은 해방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있는 온 민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산당 측의 실세이자 조만식의 제자였던 최용건은 조만식을 찾아와 신탁통치에 찬성해 줄 것을 19번이나 요청하였습니다. 옛 스승이었고 조만식의 인품을 잘 알기에 제거하기보다는 설득하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절대로 역사 앞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각오였습니다. 그러자 공산진영은 조만식을 민족 반역자로 날조하고 매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산진영과 민족진영은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결국 공산진영은 좌파로 민족진영은 우파로 갈라서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파 인사 대부분은 월남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윤영 부당수도 월남하여 1946년 1월에 서울에서 조선민주당을 재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민족진영이면서 비공산당 계열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조만식만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족계열 지도자들은 모두 떠나가고 조만식은 홀로 고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탁통치 문제로 소련군 사령관과 김일성이 직접 고려호텔로 조만식을 몇 차례씩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스탈린 또는 조선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그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조만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련군 사람이 권총으로 위협했지만 쏠 테면 쏘라는 두려움이 없는 모습에 질려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1946년 1월 5일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소련 군부는 이 자리에서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결의를 독촉하였습니다. 위원장인 조만식은 다음과 같은 신탁통치 반대 연설을 하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째, 신탁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모든 의사는 우리 한국인의 자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신탁통치를 찬성만 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무리 군정이라 해도 언론이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무슨 구실을 붙이더라도 신탁통치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남의 나라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완전 독립을 진실로 원조하려는 호의라면서 신탁통치는 왜 강요하는가?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에서도 우리나라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모스크바 회의 결정은 이런 의미에서 잘못된 국제협정이다. 이런 강력한 연설을 하고 퇴장한 조만식의 뒤를 따라 나온 소련 군인은 조만식의 친위대를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조만식은 이날부터 고려 호텔에 연금되었으며 이후 공식적인 정치 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권을 잡은 김일성 세력에 의해 곧바로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에서도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조만식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미리 며칠 전에 아들을 불러 미리 써두었던 편지 석장을 내주면서 서울로 탈출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승만 박사와 한국 주석 등 앞으로 된 친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조만식을 연금시킨 김일성은 조만식을 반동으로 규탄하고 조선민주당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최용건을 당수로 임명하였습니다. 한편 조만식이 조선민주당에서 강제 축출되자 최용건은 조만식을 일본인의 신민이 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한 사이비 민족주의자라고 격렬하게 성토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스승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쥘으로써 반탁운동의 중심이던 조선민주당은 찬탁의 거점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1946년 2월 1일 남한에서는 비상국민회의가 결성되었는데
조만식은 김구, 김규식, 이승만, 권동진, 김창숙, 오세창, 홍명희 등과 함께 대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조만식을 선출해두고 월남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조만식은 남쪽으로 갈 것을 여러 번 권유받았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미군, 남한의 반공 우익 세력들과 월남한 기독교인들은 그를 월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은 북녘의 동포들을 버리고 혼자 내려갈 수 없다며 월남을 거부했습니다. 여운형과 이승만 박사는 밀사까지 파견하여 그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조만식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으며 평양의 일이 중대하여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앙 서울에 너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다. 지방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내버려 두고 서울에서만 활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운영해 나가려면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생활할 곳에 가서 생활해야지. 중앙에만 다 몰려 올라가면 자기 고장은 비어버리게 된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이 탈출 계획까지 세웠으나 그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이곳 민중은 현재 위기에 빠져 있는 형편인데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간다면 어디 그게 말이 되느냔 말이오. 또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래도 공산당들이 마음대로 민중을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게 아니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니 내 목숨은 아깝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월남 제의를 거절한 조만식은 고려호텔에 감금되어 교도소와 같은 통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내외 방문객들에게 조만식이 고급 호텔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이는 명백한 감금이었습니다. 감금의 날짜가 계속되면서 조만식에 대한 대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식사에 잡곡을 섞기 시작하였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목욕을 도와주는 비서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만식의 몸이 수척해진 것을 보고 비서들이 잡곡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프신가 봅니다. 잡곡을 섞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더니 조만식은 나는 괜찮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조만식은 나 하나만의 운명보다 공산치하에 억눌려 살면서 자유를 동경하는 많은 북한 동포의 운명을 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1946년 1월 5일 고려호텔 연금 전 시작으로 한국 전쟁 때까지 보이지 않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확실시되자 조만식은 밀사를 보내서 그의 가족을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로 찾아오게 했습니다. 조만식은 자신의 최후를 예견하고 가족들과 면회한 것입니다. 아내의 찬송가 피아노 연주를 듣고 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아이들과 함께 서울로 떠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장남은 이미 조만식의 친서를 들고 서울로 가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식구들은 북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만식의 아내 전선에는 조만식이 건네준 머리카락을 품에 간직하고 새 자녀와 함께 월남하였습니다. 1948년 5월 김구는 남북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김일성에게 조만식을 데리고 가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김일성은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며 주둔군 당국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10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보름 전에 북한에서는 남로당의 고위급 지도자 김삼룡, 이주하와 조만식을 38선에서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승만은 북에서 먼저 보내라고 요구했으며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을 주장했습니다. 한동안 공방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만식이 남쪽으로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10월 15일 조만식은 북한 내무성 안에서 내무 서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한이 중국으로 일시 후퇴할 때 김일성의 명령으로 처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이며 조만식의 최후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조만식은 마지막 생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마감했기에 그의 삶이 더욱 고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조만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한 진정한 신앙인이었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진실로 지켰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온갖 탄압 정책을 자행할 때에도 그는 한 번도 외노민이 일본노민이 하는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일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복을 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물러가는 일본인들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방 후 일제보다도 악랄한 공산치하에서 반탁투쟁에 앞장서면서도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 사랑은 신앙에서 기인했고 그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그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되 그보다 먼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한 박애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사랑한 참된 지도자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천재 시인 김소월도 일제시대의 오산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조만식의 제자였습니다. 오산학교를 통해 조만식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감동을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천재 시인 김소월도 마음이 흐리고 어두울 때 스승 조만식을 만나 인생 변화를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소월이 조만식을 기리며 일제의 탄압을 피하면서 쓴 JMS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JMS는 조만식의 영문 약자를 가리키며 김소월은 시 본문에서 조만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평양서 나신 인격의 그 당신님 JMS 덕없는 나를 미워하시고 제주 있던 나를 사랑하셨다. 오산 계시던 JMS 10년 봄 만에 오늘 아침 생각난다. 근년 처음 꿈없이 자고 일어나며 읽은 얼굴에 자그만 키와 여윈 몸매는 다른 쇠끝 같은 지조가 튀어날 듯 타듯하는 눈동자만이 유난히 빛나셨다. 민족을 위해서는 더도 모르시는 열정의 그 임, 소박한 풍채, 인자하신 옛날의 그 모양대로. 그러나 술집과 계집과 이옥에 헝클어져 15년의 허주한 나를 웬일로 그 당신님 맘속으로 찾으시오. 오늘 아침 아름답다. 큰 사랑은 죽는 법 없어. 기억되어 항상 내 가슴 속에 숨어 있어. 미쳐 거스르는 내 양심을 잠재우리. 내가 괴로운 이 세상 떠날 때까지.